노화의 하나의 결과로도 잘 알려진 게 암 발생입니다.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는 생활 습관의 변화와 가장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진 것은 증가입니다. 운동을 안 하는 습관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배는 나오게 되고 우울감은 심해지고 불안도 심해지고 수면장애도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가게 되는 건데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노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2020년대의 선진국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빠르게 늙고 있을 가능성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과 잘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생활 습관 인자 중에 이제 운동과 영양, 그리고 술, 담배가 있고 또 스트레스나 중독, 수면, 소득이나 교육 정도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체 활동이나 영양 이런 것들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노화의 하나의 결과로도 잘 알려진 게 암 발생입니다. 유전자의 불안정성이 노화에 의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암 발생의 증가는 노화의 증가로도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선진국에서 90년대 대비 2020년대에 젊은 사람들 20대, 30대의 암 발생 정도가 25%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는 생활 습관의 변화와 가장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진 것은 사람들의 초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입니다. 초가공식품에는 첨가당, 그러니까 단순당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정제 곡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의 섭취가 증가되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신체 활동인데요. 여러 가지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증가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일 유산소 실천율 또는 일일 유산소 활동량이 꾸준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30대와 40대 남성에서는 비만이 거의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평균 체지방률이 30%에 달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마른 비만이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스마트폰, 특히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될수록 우울감을 호소하는 정도가 늘어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연구들에서는 우울한 정도, 그리고 불안한 정도, 그리고 수면 시간의 감소, 수면 장애의 정도, 그리고 신체 활동의 감소가 모두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은 만성 스트레스가 주는 여러 가지 변화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 뇌의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쾌락의 원천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의 고유한 특성, 굉장히 빠른 도파민을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런 빠른 도파민이 머릿속에서 분비가 되고 나면 이후에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는 기저치 이하로까지 하락하게 되고 이때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따분함과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 음식을 먹고 나서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식탐이 나고 불쾌감이 생기는 것과 거의 비슷한 원리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게 되면 결국에는 불쾌함을 경험하는 정도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만성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15분짜리를 봤다고 하면 지금은 숏폼 비디오를 2분, 1분짜리를 보고 30초짜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극성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도파민이 굉장히 마치 마약을 하는 것처럼 우리 뇌를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한 활동, 예를 들어서 책을 본다든지 2시간 반짜리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산책을 하면서 풍경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즐거운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게 됩니다. 세상이 다채롭게 느껴지지 않고 점점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주변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즉각적으로 근골격계에 어떤 통증이나 부담을 주는지에 대한 생체 역학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스케일로 보게 되면 지난 2015년 이후로 2010년대 후반부 동안 근골격계 질환의 전반적인 숫자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도 통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장기간 좋지 않은 자세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근골격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유발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정말 숙이고 목을 빼고
그 상태로 걸어 다니시면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또 턱에도 긴장이 되고 목에도 긴장이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자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자세는 결국에는 목과 허리의 균형을 좋지 않게 만들고 이런 자세로 오랜 시간 걷게 되면 고관절이라든지 다른 관절까지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걸어 다니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전과는 달리 확실히 고관절 가동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늘고 있고 근골격계의 건강이나 근골격계의 내재 역량이 이미 30대 40대에 많이 떨어져서 이 분들이 60대 70대가 되시면은 여기저기가 아프고 결국에는 주사도 맞고 수술도 받고 시술도 받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노쇠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요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균형을 그 불균형이 장기간 쌓이면 60대 70대가 돼서 아픈 부분을 만들게 되는데 본인의 불균형을 강화시키는 방향,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고 그 습관은 자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습관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그 습관이 큰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에 대해서는 점검을 받는다거나 또는 여러 전문가를 만나보거나 그렇게 해서 나의 습관이 문제가 되어서 나의 현재 불편이 생기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능력도 있고요. 심폐지구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순발력, 근력이 있습니다. 균형 능력도 있고 관절 가동 범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어떤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한두 기능 정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가 많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걷기만 하거나 계단을 내려가기만 해도 무릎에 손상을 주거나 무릎에 무리가 가는 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는 걸으시면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취약해져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강화를 해서 걷기를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잘 걷지도 않게 되고 결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신체 노쇠, 그러니까 이동성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리기가 더 잘 된다 이런 분들은 나머지 세 개, 그러니까 협응이라든지 관절 가동 범위라든지 또는 근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외시 한 채 러닝만 너무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나중에 근골격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통증을 만들고 또 구조적인 근골격계 이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좀 더 이른 시기에 병원을 찾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을 심하게 해서 디스크가 손상됐다거나 또는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근력 운동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파급이 되면서 근력 운동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어르신은 걷지 말으라고 했다라고 듣고 이제 걷기도 하면 안 되는구나 또 한쪽에서는 걷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정말 걸으면 모든 게 만병통치가 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사실은 운동이라는 거는 마치 병과 약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당뇨약을 A를 드시면 어떤 분은 B를 드시고 어떤 분은 주사 맞는 것처럼 운동도 어떤 분은 하다못해 A라는 운동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를 해야 되는지가 그분의 근골격계 상태나 근육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보고 나한테 좋겠지라고 하고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 전문가는 굉장히 다양하죠. 물리치료사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도 있고 또 생활체육 지도사, 그러니까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체력 100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국민체력 100이라는 것은 무료로 나의 전반적인 유산소 운동 능력, 근력, 유연성 이와 같은 이동성 도메인들, 이동성 영역들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 가시게 되시면 또 운동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건강운동관리사 선생님들이 운동을 교육하시거나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시는 굉장히 많은 운동 전문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보시고 운동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들으시고 운동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댁에서도 실천을 하시고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몸이 좋아지시는 것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15km 정도를 뛰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수영을 1시간 정도 하려고 하고, 맨몸 운동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고요. 가능한 한 웨이트,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또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는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습관화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운동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2시간 반 정도 중등도 강도 이상, 중강도 이상 운동을 매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 고강도 신체 활동, 그러니까 땀이 막 뻘뻘 나고 숨이 찰 정도의 신체 활동을 75분 정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땀이 조금 날 정도 또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그러니까 빠르게 속보하는 정도의 걷기를 2시간 반 하는 거를 75분의 격한 신체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기본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은 우리의 걷는 시간, 그러니까 이동, 일상생활에서 이동으로 또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가이드라인에서도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협응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저도 걷거나 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다리 근육은 정말 너무 과도하게 발달이 되고, 목과 허리에는 굉장히 취약성이 생겨서 일을 할 때 목이 많이 아팠었고, 또 그때도 그 목과 허리에 대해서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 운동을 하더라도 통증이 심화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온몸에, 전신의 고관절이나 또는 어깨, 그리고 척추의 가동 범위라든지 또는 몸의 근육들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잡기 시작하면서, 또 자세에 대해서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점점 통증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의 나의 상태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기본이 되고,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문가의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운동을 최소한으로 해야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걷기가 될 것입니다. 걷기를 그만두면은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항상 걷기는 기본이고, 걷지도 않으면 나는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체장애가 있으시거나 또는 신경학적인 문제로 걸으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걷지 않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체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나의 이동 수단으로서, 수평과 수직의 이동을 하기 위한 1차적인 수단으로서 다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일상적인 활동에서 그냥 하루를 살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의 칼로리를 걷기로 소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빨리 걸으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의 걷는 속도는 사실은 두뇌의 인지 기능과 근육량과 여러 가지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동을 할 때는 편안한 속도로 너무 과도하게 긴장을 하지 않고, 그리고 팔다리를 자유롭게 사용을 하면서 관절의 협용을 이용해서, 관절을 사용해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걷는 분들이 많은데, 고관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릎을 같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고관절이 뻣뻣한 상태로 걷게 되면 무릎도 뻣뻣하게 되고, 그때는 젓가락처럼 걷는 자세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되고, 점점 고관절을 사용하지 않다 보면 둔근,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도 약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을 때는 전반적인 관절의 협응을 이용해서 관절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사용해서 걷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 속도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무리가 되게 빠르게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기의 근력 운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어, 그리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하지, 특히 대퇴 근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걷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횡격막부터 골반저 근육까지를 포함하고 대퇴 근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들은 걷는 데도 중요하지만, 또 앉는 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숨을 쉬는 데도 중요하고, 소변을 참는 데도 중요하고, 대변을 보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 코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밤에 소변 보는 횟수도 늘게 되고, 변비도 심해지게 되고, 소화도 안 되는 느낌이 들고, 호흡도 얕아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기가 빠진 노쇠한 형태의 사람이 되게 되고, 코어가 약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자에서 앉는 모습도 구부정해지게 되고, 또 올바르게 걷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의 중심부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또 잘 걷기 위해서는 대퇴 근육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퇴 근육을 따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퇴 근육이 취약하게 되면 무릎 주위가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걸을 때, 예를 들어서 계단을 내려오거나 할 때 그 충격을 무릎이 다 받아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더 빨리 오게 되고, 그 통증 때문에 또 수술받게 되고, 수술받고 나면 또 신체 기능 떨어지게 되시고, 이런 악순환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수술 후에 잘 회복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근육을 지금 말씀드린 코어, 또 엉덩이 근육, 또 걷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대퇴 근육 정도를 특히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노쇠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동작을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누구나 해도 정말 좋은 운동들도 있긴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브릿지 운동이죠.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를 드는 운동인데 올바른 자세로 하시게 되면 둔근과 코어에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는 플랭크 운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둔근과 허리 전반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스포맨과 같은 운동도 있고요. 근데 이런 운동들도 잘못하시게 되시면 허리가 오히려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동작만 가르쳐드리고 그 운동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그냥 틀어놓고 따라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본인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또는 나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고 깨닫지 못해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그 자체로 근골격계의 기능이나 또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게 되면 우울감이 좋아지고 불안이 좋아지고 수면이 개선되고 이런 효과도 있고,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영역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적게 내가 느끼게 되고요. 그런 회복 탄력성도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습관을 만들고 더 편안하게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게 사이클이 돌게 되면 그때부터는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어려워지고 쾌락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쇼츠를 보고 비디오를 보고 배는 나오게 되고 병은 나빠지고 또 우울감은 심해지고 불안도 심해지고 수면장애도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가게 되는 건데,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지친다라고 느끼는 상황, 하지만 실제로 하루 종일 나는 사무실 앞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운동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을 만들기 시작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운동을 하기도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하던 내가 오히려 운동을 하고 나니까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하기 싫었던 책을 본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또 더 건설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운동이 약이 될 수 있다, 운동이 굉장히 나한테 좋은 영양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운동을 내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점점 운동이 나한테 실제로 어떤 좋은 점을 줄 수 있는지를 마음으로도 이해를 하시고 내가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도 바꾸시게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정신과 약을 사용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불안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좋아지는 추세가 나타나는데 3주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해외 연구들에서는 굉장히 단기간, 한 달, 2달 정도만 스마트폰을 절제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증세가 좋아지는 걸 관찰했는데, 제가 경험을 실제로 하였을 때도 어떤 정도였냐면 2, 3주 정도가 지나면 불안이나 우울 또는 불면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분도 끊어봤었고 술도 끊어봤었고 또 다시 먹어보기도 하고 끊어보기도 하면서 무언가를 끊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소셜미디어를 끊는 방식이 술을 끊는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맥주 한 잔을 원샷을 하고 싶은가를 떠올려보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차선책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다른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처 수단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물론 책을 준비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습관을 고쳐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하자면 묽은 자극 또는 약한 자극에 노출되기만 하고 강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점점 우리는 약한 자극 또는 자연스러운 자극에도 충만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즐기고 느끼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떤 것들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 타임을 보고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얼만큼을 사용을 하고 있고, 내가 술을 마시는데 얼만큼을 쓰고 있고, 도박을 하는데 어떤 시간을 쓰고 있고, 빠르게 오는 쇼핑을 자꾸자꾸 중독적으로 주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건강하지 않은 활동들,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닐 테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보고요.
줄여나가고 빼보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를 경험을 하시고, 그런 경험과 함께 남는 시간 또는 새로 생겨나는 시간에 내가 채워 넣을 수 있는 활동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가족과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것이 악기 연습이 될 수도 있고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